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15.9% 오르고 전기요금도 킬로와트시당 2.5원 오를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경기 화성의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고 1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입국할 때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코로나19 관련 검사 의무 등 방역 조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죠.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는 남아있지만 보건당국도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진 채 발견됐고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지금은 불길이 잡혔습니까? 네, 조금 전인 저녁 6시 25분쯤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5층짜리 제약회사 공장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20분쯤인데요. 화재 당시 화면으로 보시듯 공장 위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큰 폭발음이 들린 뒤에 일대에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사망자도 발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당시 모두 41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화재 발생 2시간 뒤쯤인 건물 1층에서 2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연기를 마시는 등 모두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모두 대피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서 아세톤을 다루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불이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천장에 있는 배관 쪽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증기가 유출이 됐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공장 안에는 아세톤을 포함해 각종 화학약품이 다량으로 있는 거로 알려져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 작업이 완료된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실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상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건데 여야의 신경전 끝에 회의는 결국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고 현재 의사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오늘 회의는 열지 못하는 걸로. 이 같은 여야의 충돌은 다음 주 국정감사 돌입과 함께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외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과 사정기관의 공정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북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는 적극적인 사실 확인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도 여야는 여전히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며 여야가 약속했던 협치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그룹 재무담당 임원들까지 불러 유례 없는 복합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경제 민생 행보로 국정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지만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킹달러, 갓달러로 불릴 만큼 환율 변동성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거시금융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이 아닌 바깥에서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 정도가 결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4시간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4대 그룹 재무담당 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생한 의견에 감사하다며 기업과 정부의 소통 협력 채널을 더 긴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긍정평가 24%가 나온 건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됐던 지난 8월 첫 주 이후 두 번째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그 평가 이후로 모두 외교가 첫손에 꼽혔는데 발언 부주의와 진실하지 않다는 대답이 순위권에 포함돼 순방기간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달째 20%대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민생 행보로 돌파구를 찾을 생각인데 순방 후폭풍이 장기화하고 있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합쳐 월 8,000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합니다. 지난해 결정된 기준 연료비 인상분 4.9원에 더해 이번에 연료비 조정 단가도 2.5원 올린 겁니다.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4분기 요금 인상으로 월 평균 사용량 307kWh인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2,2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광업과 제조업 등 산업용 사업자와 마트와 백화점, 빌딩 등 일반용 고객은 각각 킬로와트시당 4.5원, 9.2원을 더 내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농사용 적용 전기요금 대상엔 영세 농어민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318억 원 규모의 복지 할인을 확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가스 공급 차질에 환율까지 급등함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2.7원 오릅니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19.32원으로 16.4%,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17.4% 오르게 됩니다.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평균 39,380원으로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난방 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합니다. 정부가 물가 등을 고려해 전기와 가스 요금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올렸다고 강조함에 따라 내년부턴 전기 가스 요금이 좀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배경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최악의 적자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요금 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누적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간 부족한 자금은 채권을 발행해 충당했지만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면 사채 발행 규모가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를 넘어 연말쯤이면 사채를 더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은 특히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인상폭을 키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낮은 요금으로 부과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산업계에선 벌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차등 인상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한계에 놓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와 제철 등 일부 업종에 미치는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생산비 원가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비용 인상분이 이제 전가가 될 거고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전도 마냥 전기요금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 1조 원 이상의 보유 자산 매각과 비핵심 사업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 원 규모의 재무 고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의 적자 구조 개선에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여 연말쯤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긴축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 금리 역시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76%로 한 달 전보다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4.84%를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4.35%까지 올라서 1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취약차주가 그동안에 한 10년 년에 걸친 저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리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예고해 한국은행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12년 만에 5%를 상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내 8% 깰 가능성,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기업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추세라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본격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한 일주일째 국회가 좀 계속 좀 시끄럽죠.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 먼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예, 우선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반복되는 외교 순방에 대한 사고가 참 국익을 해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외교인가에 대해서는 좀 정말 진심 어린 충언이나 아니면 내부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의 외교 수준은 낙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국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가져다 주셨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예전에 복귀해 보면 나토 순방 때도 민간인이 같이 동행하면서 문제가 됐었고요. 또 낸시 펠로시 의장과 만나냐 안 만나냐 이슈가 있을 때 지금 드러나는 거는 그 전에 벌써 우리 전기차 관련된 법안이 미국에서는 발의된다는 정보를 우리 국내에서 입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이에 대한 외교 라인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까지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사고를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또 한미 그리고 한일, 막말 그리고 굴욕 외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는 대응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외교 라인의 이런 전면 쇄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쓴소리의 비판을 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좀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외교 안보 라인의 이제 교체와 관련한 이 책임론까지 다시 한번 이제 제기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을 했죠. 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 건가요? 우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말로는 국민, 국익 이렇게 민생 말씀하시지만 작은 흠이라도 찾아서 그걸 키우고 비틀고 또 그 뭔가를 덧입혀서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대 야당 다수의 힘을 믿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해임 건의안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 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굳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까운 시간에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가장 잘못된 것이 집값하고 외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만 짝사랑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중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다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수긍하고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깨어진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다시 굳건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에 대한 사적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에서 보듯이 작은 흠을 찾아서 외교 성과를 모두 덮으려고 하고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국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지난번에 검수 완박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가 민주당의 당적을 졸업할 때까지는 선당 후자의 정신으로서 민주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적을 졸업하셨습니다. 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서 보면 민주당과 한몸이 돼서 공정하지 못하게 의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게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 건이라는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회가 오히려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의회 참사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민주주의의 참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저는 우려되는 게 외교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현명한 정부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 탓이다. 이런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24%로 다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라는 거는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일본과 중국과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모습들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수습하는 방식이 얼마나 현명한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수를 뒀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명한 대통령이고 현명한 정부 여당이라면 지난주에 발생한 일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슈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공방이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한테 자승자박하는 꼴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부 비교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의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실까에 대한 여당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작은 형식이나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외교 성과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진지하게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한국에서 중요한 외교 의제를 논의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그러한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에 칼을 꽂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주당인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여야 대치 전선이 이제 갈수록 격화가 되고 다음 주 이제 국감이 시작됩니다만 전국은 이제 더욱더 이제 경색돼질 것 같고 사실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피로감이 좀 가중되는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싶었는데 오늘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띄워봐 주시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24%로 나왔고 저것이 이제 이 취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최저치를 찍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8월 초에도 이제 24% 한번 찍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이 순방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과 함께 지지율이 다시 한번 24%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24%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방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는 사적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적 발언 내용 그대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왜곡되고 비틀려졌다고 하는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 사적 발언이라고 하면은 그 비속어 관련 발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덮여지면서 결국 외교 성과가 덮여지고 또 조문에 대해서 상대국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문은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조그만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그 사적 발언만이 문제가 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이 사적 발언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고 어쩌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지껏 공격을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 의원님이 대변인 되시더니 이제 방어를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좀 의외이긴 한데 아무튼 이 24%의 최저점 2달 만에고요. 이전 2달 전에 24%대는 그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 파동 있을 때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의 막말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국민들의 질책을 아주 크게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말 그 내부에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번에 원인들을 보면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서 외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고 발언 부주의 그리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능과 독단 그리고 일방통행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여당이 언론 탓을 하거나 민주당 탓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현혹될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본인들의 무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국민들한테 잘 피력하고 설득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실의 대응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마다의 대응이 양치기 소년처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만큼 정돈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만큼 문제가 사고가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당의 책임도 상당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얘기는 계속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야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잘했다라고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여야가 계속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뉴욕 관련 발언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많은 논란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점과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 발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꾸 상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도 뭐 그런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흰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하게 되는,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과연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 이 당에 좀 유리한 여권에 유리한 그런 흐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는지 혹시? 야당의 쓴소리 또는 국민들의 쓴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번에 사적 발언에 관한 것은 한미 동맹에 큰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비틀었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 사실관계 부분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봤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끼가 나오면 그건 참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듣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호랑이를 봤다고 했는데 토끼가 튀어나오면 탈을 씌워서라도 호랑이로 만들어야죠.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대통령실과의 설명과도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저희 당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실 문제에 대한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당에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외통위 그리고 뭐 문체위 그리고 운영위 계속 이 공방이 될수록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 표명과 사과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래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 주까지만 마감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으로서의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이 외교장관 해임 결의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하시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이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 비속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해명을 했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과할 뜻이 없다는 건데 더욱 더 이제 사과할 뜻이 없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게 아닌가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악의 수를 뒀다는 것이죠. 아예 지난주에 그냥 뭐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셨으면 뭐 크게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더 오히려 국민들한테 비호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부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특히 언론 탄압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으로서는 계속 문제가 있고 지적을 하고 특히 외교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의 쇄신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출구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야가 서로 공통 분모를 찾을 만한 것은 없는지 지금 민생 경제 현안도 여러 가지로 쌓여 있고 이제 이 정기국회도 더 이제 본격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접점을 찾을 만한 부분은 없으니까 이를테면은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 교수단체 연설에서 민생협의체를 이제 가동하자는 그 제안도 했었고요. 이런 기본 취지에는 여야가 뭐 이 접합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여러 특위를 제안해 주셨고 또 민생에 관한 여러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논평을 낸 바도 있지만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감 전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양당 국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이런 정정에서 벗어나서 진정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민생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 반사 이익 얻는 정당이 되지는 않겠다. 그리고 실력으로 경쟁하는 정당으로서의 그런 국회 운영을 기대한다라고 한 만큼 네. 정치가 너무 이런 소모적인 공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또 우리 자신들의 또 내부 자정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꼭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을 했죠.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을 두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옛날 사람 다시 쓰냐 이런 비판도 하고 네. 여러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부 장관이나 노사정위원장 이런 정무직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교육 분야, 노동 분야에서 현장 경험도 있고 행정 경험도 있고 또 정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또 철학적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교육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이나 노동에 대한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그 노동, 교육 분야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도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전에 썼던 사람 왜 다시 쓰냐라고 한다면 이 두 분이 아마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고위직에 있었거나 장관에 있었던 분이라면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두 분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비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검증필 도장을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인선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반응에 대해서 꼭 민주당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반응을 잘 살피시고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런 인선 발표가 될 때마다 이번에도 또한 감동이 없습니다. 나오는 소리는 MB 시즌2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다 MB 시즌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재풀이 적다.
협소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렇게 인선이 발표되면서 교육계도 반발하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선은 이주호 전 장관님께서는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교육에 대한 그 능력주의와 경쟁 부추기면서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더 악화시켰던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생의 원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너무 불필요하게 과잉된 사교육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부추길까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특히 김문수 전 지사께서는 아시다시피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셨고 태극기 집회도 들락거리시면서 구구파의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그 추모에 대한 것을 구탄이라고 하신 것처럼 막말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반노동적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인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가 발달하면서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오히려 분열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더 조장하는 그런 인선이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비판과 우려의 그 핵심을 짚어보면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을 좀 폈었던 인물이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했었던 뭐 그런 이력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인 것 같고요. 김문수 전 경제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후보자는 이 노동계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좀 했었고 구구 성향의 그런 그 발언을 좀 적지 않게 했었다. 이런 점을 이제 두루두루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회적 대화가 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영 의원님 의견에는 동감하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는 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교육 정책에 대한 철학, 노동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이분들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비판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네. 이 위원회 자체가 네. 뭐 여성 청소년 그리고 네, 네. 비정규직 그리고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 목소리를 좀 열린 그 마음으로 잘 이 통합하고 담아낼 수 있을 거에 대한 그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조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잘 새기면서 네. 받아들이고 그것을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항상 인선 발표할 때마다요. 정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국회가 다시 협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꼭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200%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내부를 화재 이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온통 그을음과 재로 뒤덮였고 천장 구조물도 무너져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에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과 흔적들도 발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하주차장 곳곳이 새카맣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타고 남은 잔해물들이 가득합니다.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하얀 잿가루가 흩날리고 천장에서 떨어진 구조물들이 발에 걸립니다. 희생자 5명이 발견된 서편 주차장 쪽에는 새카매진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명수색 작업으로 유리창만 깨졌을 뿐 내부는 멀쩡합니다.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서도 타지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사망자가 발견됐던 휴게실과 탈의실 내부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합니다. 불길이 주차장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통로 끝에서는 문이 조금 열린 채 멈춰 있는 화물용 승강기가 나옵니다. 층수 안내판에는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고 주변 벽과 문 손잡이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맨 흔적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이게 앞도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타야 어딘지 알고 많이 안 보여요. 경찰은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 CCTV 영상과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 설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사가 새벽에 막판 재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도 총파업을 설득해 경기도 광역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팽팽하게 대립해온 경기 버스노사가 막판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올해 임금 인상률은 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 배차표를 작성하고 유급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시급의 5%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까진 순탄치 않았습니다. 협상 시작 9시간 만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자리를 옮겨 새벽 2시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상장을 찾으면서 총파업 예고 시간인 새벽 4시 전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 광역 시내버스 모두 차질 없이 운행 중이며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도 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하며 부산 지하철도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내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양병원에서의 접촉 면회도 재개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풀린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집니다.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은 0.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우수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단 입국 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입국 뒤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검사 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6차 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됩니다. 방문객은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을 확인한 뒤 대면 면회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의 4차 접종률을 보면 9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독감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아직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2천 명 이상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자정부터 입국자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 확진자 추세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한 2만 명대 후반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하향 추세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6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 그러니까 8월 셋째 주인 8월 17일 날 정점에 도달을 했고요. 네. 당시 규모가 한 18만 명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또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추석 연휴 때는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또 감소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8월 셋째 주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감소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면 한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는 적어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1월 달이 접어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 네. 일단 바이러스 자체가 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일정 규모로 다시 재유행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2만 명대 확진자라고 하면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좀 많은 숫자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이 코로나19의 리스크가 이전보다 좀 많이 약화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요한 근거가 아마 이제 치명률이라든가 위중증 환자라든가 뭐 사망자 수에 두루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뭐 0.05%라고 했나요? 네네. 계절 독감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걸로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도 좀 그 유효한 방법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만 비교를 할 수는 좀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감 환자의 수하고 예.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수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모수 자체가 많이 다르다. 네,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위중증 환자 수가 많고요. 예. 그리고 사망자 수도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치명률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독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통계 잡히지 않는 그런 감염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독감 예. 환자에 대한 통계 자료는 내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연구 결과 등을 인용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과거 델타보다는 치명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리고 자연 감염에 의해서 자연 면역이 형성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7% 가까이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감염이 오더라도 위중증이나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통제가 가능한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입국자 PCR 검사 의무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국에서 이 국내로 들어올 때 부과하던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거의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을까요?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방역 당국도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예.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돼 있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방역 기조랑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BA4 또는 BA5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입이 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만 그 PCR 검사를 지속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식 발표는 됐는데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원하면 유증상자인 경우에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또 잘못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직장 같은 데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한테 지금은 권고 사항인데 아니면 선택 사항인데 이걸 의무처럼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아와라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선택권은 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 병원, 이러한 시설에서의 이 접촉 대면 면회가 이제 가능해지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됩니까? 지금 뭐 그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더라도 감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여전히 할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게 코로나든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이든 간에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중에 방문하신 분들도 일단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 특히 마스크도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방역 효과가 충분히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시면서 혹시 무증상 감염으로 해서 전파시킬 우려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이제 접촉 대면 면회가 4일부터 가능해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이제 방역 수칙은 이제 지킬 건 지키면서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이 격리 의무,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과연 언제쯤 풀릴지가 이제 관심인데 보건당국도 이 코로나 국면에 이 막바지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다고는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과연 끝이 언제쯤 올지 그게 이제 정말 궁금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 내년 상반기쯤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국민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55% 정도가 찬성하는 쪽에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찬성 쪽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조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겨울을 넘겨야 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의 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일정 규모, 지금처럼 그러니까 6차 유행처럼 7, 8월에 그 정도의 대규모 확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확산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과 더불어서 또 트윈데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중에 RSV라고 하는 바이러스하고 메타뉴모 바이러스의 유행 조짐이 분명히 있거든요. 둘 다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시즌은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백신이죠. 개량 백신에 대한 이제 접종 사전 예약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네. 간단히 그러면 이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효능이 있고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개량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가 백신입니다. 이가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항원 종류를 혼합해서 만든 백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초기의 바이러스의 항원하고 그리고 BA.1,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의 처음 바이러스하고 항원을 1대1로 섞어서 만든 백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인 BA.4나 BA.5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 예방 효과나 어떤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존 백신보다는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효과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5에 대한 그 중화능도 기존 백신 대비 개량 백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나 중증화 예방 효과가 분명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이제 안전성은 어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백신, 그러니까 mRNA 백신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개량 백신이. 그래서 기존 백신 대비 이상 반응의 어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빈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서도 기존 백신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 플랫폼 자체가 mRNA 백신이다 보니까 이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안전성이 보장된 그러니까 노바백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같은 것들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추가 접종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호능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사람을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는데요. 이은혜와 조현수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16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숨진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잔혹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간접살인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행동한 직접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피해자가 이은혜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였기 때문에 4m 높이에서 계곡에 뛰어들어 숨졌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간접살인 혐의를 적용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은혜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남편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줬다며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죽이거나 보험금을 탈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 역시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고 검사 비위에 맞춰 대답했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초 사실부터 이은혜와 조현수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공모를 입증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가스라이팅은 애시당초의 재형법정지 위반이고. 재판 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만족한다면서도 아픈 심정을 달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완전히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 최종 판결이 나와도 한동안은 저희가 가슴앓이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직접 살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1심에서 중형과 함께 600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을 질타했는데 검찰은 범죄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전모 씨. 동생과 함께 선물,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해 300억 원을 날렸고 56억 원은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넉 달 동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동생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만큼 거액을 빼돌렸고 피해 복구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각 323억 원씩 모두 합쳐 647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전 씨의 옵션 거래를 도운 공범 서모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전 씨 부모에게서도 7억 원을 받아내라고 명령해 전체 추징금 규모는 횡령액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횡령에 93억 원을 더 찾았고 범죄 수익 가운데 189억 원이 전 씨 친구나 동료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항의를 이어가던 검찰은 결국 구형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3자 재산 몰수를 위해 신청한 재판 참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횡령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투거나 별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수해야 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찾아낸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형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족 등과 구치소에서 만나 징역 15년을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동결된 전 씨 형제의 횡령액은 아직 66억 원뿐입니다. YTN 나현입니다. 월간 유의적 동물권 마지막 주제는 바로 채식주의인데요. 이번엔 제가 직접 채식 체험을 하면서 동물의 권리와 채식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회사 근처에서 채식만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요. 가능할까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묵, 돈가스, 콩국수는 괜찮지 않을까? 다 들어가요. 베이스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게 조금씩 다 들어가는데 비벼 드시게끔 나오는데 고추장에도 고기 고추장이에요. 다행히 식당 사장님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고추장을 주셔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늘은 회사 주변을 벗어나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전문 마트와 음식점에 가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좀 많이 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간식거리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대부분 20, 30대 고객층에서 비건 음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당에는 채식주의자이자 동물단체 활동가분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채식 메뉴는 뭘까요? 비주얼이 그럴싸하지 않나요? 실제로 비건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이제 즐겨서 드시더라고요. 맛이나 이런 식감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진짜 거의 장조림 같아가지고.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음식들. 정말 기대보다 훨씬 맛있었는데요. 활동가분은 왜 채식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거대한 축산업 시스템에 저항하는 방식 중에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일상적인 행동이 저는 채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물의 권리를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채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퇴근하고 나서는 뭘 먹을지 벌써 고민입니다. 이런 김치도 얼핏 봤을 때는 채식처럼 보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젓갈 등 해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건이 먹을 수 없다고 하네요. 채식 체험을 시작한 지도 벌써 사흘째인데요.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지 슬슬 지치기도 합니다. 어때? 채식해보니까 이제 3일째 아니야? 오늘부로 3일차인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아까 채식이 지향이듯이 육식도 당연한 건 아닌데 약간 우리나라는 고기를 회식도 무조건 고기고 고기를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저도 체험하면서 느꼈지만 우리 사회에서 채식만 하면서 살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채식 식물성 식품이 맛도 좋고 그다음에 동물권을 향상시키는데 이때 이런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잡식주의자들은 채식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 또 환경에 좋을 것이다. 결국 과도한 육식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는 게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체험이었지만 동물권과 채식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YTN 김재양입니다. 원룸에서 키우시던 분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엄청 사납게 보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이들 밥 주면서 아픈 아이들 구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집에 이제 점점 고양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를 했죠. 다 우리가 데리고 들어올 순 없다. 처음에 저도 그냥 입양을 보내면 애들이 입양도 잘 가고 이제 그렇게 할 줄 알고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도 솔직히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하고 아이들이 길에서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그럼 같이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계속 이제 고양이 아이들이 97마리가 있고 사료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10kg 먹거든요. 한 300~400만 원 정도가 한 달 식비로 아이들이 나가는 거죠. 네. 카페를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 카페만으로는 힘들어서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간다든지 그리고 또 낮에 이제 방문 교사처럼 수업을 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같이 해왔어요. 작년부터 지금 이제 오시기 시작해서 작년 4월 달부터 그분들이 오셔서 구석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때만큼은 저희가 솔직히 좀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힘든 것보다는 저는 재밌고 얘네들이 귀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봉사도 봉사지만 애초에 버려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 동물을 입양해 오고 키우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좀 힘든 것만 감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조하고 돌보고 했는데 고양이 아이들이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저희가 구조 활동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아이들 케어하고 여기서 아이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입양을 가는 거. 그게 저희들 마지막 소원이죠, 이제.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